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한 정책 제언 지금부터 함께 받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갖추어진 의료보장 시스템입니다. 이 의료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장 체계가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에 가장 큰 기여는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의 기여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인들의 전체적인 헌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시간 우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긴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우리 정은경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 또 정치권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은경 장관님과 그 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 그리고 노력해 주신 정치권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제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도 있는데 이걸 조정해야 되고 이해관계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게 되죠. 이 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수렴해서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체적으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조정하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또 공공 지역 필수 의료 확보의 문제가 이렇게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매우 큰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은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그다음에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죠.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제가 과거에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참 의료인들 힘들겠다. 제가 그 산부인과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가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쭉 나름 이제 검토해서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의료과실이다라고 해서 그걸 증명해서 결국은 제가 이기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생아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배상액도 엄청나게 많았죠. 개호 비용까지 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재판을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정되는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5분 단위로 무슨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야 되고 맨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때 당시에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산부인과 가서 안 하고 싶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십수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요새 상과를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위험해서.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 과실 즉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이런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죠. 무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 그 병원 앞에 진치고 이렇게 뭐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또 일상이어서 분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위험한 수술 이런 걸 또 안 하게 됐죠. 결국 최근에 생긴 일종의 공공의료 공백이나 아니면 뭐 필수 의료 공백, 뭐 지방 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좀 강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무회의에서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되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장을 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측면에서 의대 증원도 지금은 지역으로 조금만 증원했다고 하신 거죠. 지역 의사제로만 증원했습니다. 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또 5년 지난 다음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가 있겠죠. 지방의료 부분은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에 큰 병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방에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또 지방의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객관적 여건 중에 가장 또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교육도 있겠고 문화 부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의료 상황이 어떠냐, 나와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복잡한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 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의견은 요약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추진 전략 발제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는 곳을 선택할 때 지역 의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의료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내의 최종 치료, 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8대 혁신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한 해에만 98만여 명의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갔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여 중증 질환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교수를 확대하고 의료 장비와 시설을 첨단화하고 지역 특화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권역 내에서 중증 치료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입원 수술 치료는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응급, 수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도록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자 없이 안심 입원할 수 있도록 간병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우수한 민간병원도 함께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기본적인 1차 진료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하고 도소벽지 주민은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으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하여 지속적 포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며 재택의료 서비스와 생애 말기 의료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올해 9월까지 혁신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올해 53개로 확대하고 60여 개까지 늘리겠습니다. 5극 중심으로 거점 외상센터를 지정하여 고난도의 특수 외상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헬기 운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분만과 소아진료 인프라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산모의 고령화로 고위험 산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5극을 중심으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늘리고 지역 분만기관은 모자의료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부터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여 산전진찰, 분만, 산후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달빛 어린이집 병원도 지속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아 주치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은 환자, 의료진 모두를 힘들게 하며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합니다. 환자 기본법 제정으로 환자의 12대 권리를 강화하며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 측의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을 분만뿐만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8억까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시니어 의사,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를 늘리고 경직된 인력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5년간 2,942명의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입학부터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분야 의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2조 원 규모의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고 수도권에서 더 멀수록 더 지원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통해서 지역을 우대하고 중증 응급, 모자, 소아의료, 재활 등 필수의료 분야에 매년 3조 6천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 패널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전담부서가 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의료계와 더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치료 가능한 사망자를 줄이고 지역의료 이용을 높이고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력 보고해 주신 장관님 감사드리겠고요.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이 또 의료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준범 국가 AI 전략위원회 기본의료 소그룹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 AI 전략위원회 기본의료 소그룹장 서준범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드릴 AI 기본의료 전략은 AI가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개월 동안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AI 기술이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의료 AI 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올 하반기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죠. 좋네. 자, 여보, 왜 이래요? 머리가. 괜찮아요?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평범한 일상 속 찾아온 위급한 순간, 환자의 골든타임은 흐르고 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면 양팔을 앞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보호자분, 어르신께서 평상시에 드시던 약이나 앓고 계시던 질환이 있으실까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드셨어요. 평소엔 괜찮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환자 바이탈 체크하겠습니다. 혈압 180에 120, 맥박 110, 산소 포화도 95%, 호흡수 30, 체온 36도입니다. 환자 증상을 파악하는 대화는 AI가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증도를 자동 분류합니다. 프리-K타스 레벨 2 급성 뇌졸중 의심입니다. AI 추천 병원으로 이송 요청하겠습니다. 수집된 환자 정보는 응급실 의료진에게도 공유되며 의료진은 이를 확인해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 들어옵니다. CT 준비해 주세요. 네.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AI는 병원 내 장비와 의료진을 배치합니다. 구급대원은 이제 유선 연락을 반복하지 않고도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환자분 좌측 마비가 심해진 것 같아요. 빨리 CT 찍어 봅시다. 사전에 준비된 CT 촬영이 신속히 진행되고 AI는 뇌출혈 여부와 혈전 위치를 파악합니다. 여기 지금 대혈관 폐색이 확인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혈전 제거술이 어려우니 신경 중재가 가능한 3차 병원으로 빠르게 전환합시다. AI는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을 요약해 전원 의뢰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전원을 수락한 상급병원은 공유받은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자 치료 계획 생성이죠. 지역병원 자료 확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이 확인이 됐고요. 혈전용해제는 7시 58분에 투여가 됐네요. AI는 기저질환에 따른 마취정 건강 상태도 자동 분류하고 의료진의 빠른 판단이 더해져 환자는 골든타임 내 수술을 받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 혁신. 전국 어디서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잘 만드셨는데. 영상에서 나온 김영수 환자분의 슬기로운 건강 생활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아프기 전에 AI로 건강을 관리하고 동대의원에서 빠르고 정확한 AI 진단이 활용될 것입니다. 병원 내에서 24시간 환자 모니터링과
회원 후 일상 관리까지 AI가 건강한 삶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 AI 전략위와 관계부처는 지난 10개월 동안 AI 기본 의료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적인 AI 전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제별로 핵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 의원과 보건소의 변신입니다. 2025년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73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조하고 건강관리를 돕는 AI를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서도 방문 간호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원격 자문의사와 협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를 활용하여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로 문의하지 않도록 AI가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적정 병원 이송을 돕고 응급실 내의 진료에서도 인공지능이 의료진의 신속하고 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셋째, 내 건강기록과 함께하는 환자중심 진료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 AI 건강비서가 어려운 진료기록과 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까지 제시합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종이와 CD로 의무기록을 복사해 가거나 재검사를 하는 것을 없애고 앞으로는 개인들의 건강기록을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병원 간 공유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AX 기반 마련 분야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병원이 최첨단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전산 시스템도 최신화하여 최첨단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병원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병원 업무 전체를 에이전틱 AI로 지원하는 지능형 병원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5대 권역의 AI 특화 병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을 실증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계한 한국형 의료 AI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 분야부터 AI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데이터 오남용 유출 방지 체계와 의료 AI 윤리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AX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AI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인공지능만으로 당면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I 전환과 함께 해야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AI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국가, 모든 국민과 지역이 기술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기본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을 AI 기본 의료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I 기술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참석자와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이 골고루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자리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물론 세 분야가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나누어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언하신 내용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저희가 나눠드렸는데요. 의견 수렴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정부에서 취합해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참석자와의 대화 시간 갖겠습니다. 되도록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질문이나 민원보다는 정책적 제안을 해주시면 국가 정책에 반영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입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와 관련된 제언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발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백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시죠.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장관님 발표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금 한국이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적고 또 앞으로 지역의사제가 양성이 되면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곳이 앞으로 공공병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공공병원에 좀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공공병원 그 설립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이게 좋은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기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공공병원의 취지하고 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모두 잘 아시겠지만서도 수익성과 정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수익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공공병원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건 사실 기업회계를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인건비 비중을 줄여야 수익성이 높은 그거고 또 병원을 지을 때 이 건축비를 낮춰야지 또 수익성이 높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기능이 좀 높고 충분한 인력을 갖춘 그런 공공병원이 되게 하면은 이 그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성이 더 비중이 높아지면 공공병원 설립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다들 이제 기대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성도 결국은 얼마나 지역에서 사람들을 살렸는가 또는 질병 예방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그 자살이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되게 목숨을 살렸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그 부분이 생명이 기대 여명을 관련해 가지고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이제 기대 여명 자체가 적어서 그분들은 이제 그 에타에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기획예산처 장관님도 오셨지만은 과거에 그 KDI에서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끼어들어 네. 미안한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타 제도라고 하는 게 객관적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람 많은 서울 가까운 도심 가까운 곳이 높게 나오지 저기 외진 곳에 나올 리가 있냐.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네,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주면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에타 제도를 좀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공공병원 문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뭐 그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조금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기획처 장관입니다. 그러십시오. 예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경제성만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정책성과 함께 이제는 지역 낙후도까지 그래서 네. 균형 발전 부분까지 저희가 가점을 줘서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을 우선 네.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향후에 지금 지역에 또 수요가 좀 많습니다. 뭐 곳곳에서 지금 지방 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네. 있어서 제가 함께 복지부랑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일찍부터 들고 계셔서 일렬에 계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 의료원장입니다.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예, 먼저 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70% 이상을 치료하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 지방의료원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필수의료 지원금은 미미하였고 현장에서는 코, 사, 공팽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응급의료, 간병 대응 등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기능을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현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구조를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대통령님께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이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모두 발언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현행 수가 및 운영 체계와 개별 사업 중심인 지원만으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기능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의료 수가를 개발하고 필수 및 배후 진료 인력 인건비 등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의료 인력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교 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이 의료인력 순환근무, 전문의 파견, 공동교육훈련, 진료협력 및 환자 전원 체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지역의료가 살아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1만 2천여 임직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사시는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과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AI 플랫폼 잘 이용해서 AI 대전환 시대에 저희 공공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코로나 때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들을 전부 그 일반 환자를 받지 말고 코로나 환자만 받는 걸로 다 전환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이나 이 지원은 다 해준 것 같긴 한데요. 네, 20년에서 잠깐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또 문을 여니까 그 사이에 고객도 많이 떨어지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도 원래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안 됐다라는 게 현장 소리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대응 기간을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걸 다 해줬는지, 두 번째는 코로나 대응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뭐 일반 이제 환자를 받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동안 문을 닫아 놓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 생기는 손실, 요거에 대해서는 원래 어떻게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존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보존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거 하나 궁금한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을 넘어왔으니까 지방의료원하고 인력 순환근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원만하게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국립대병원 부속 병원은 국가기관이고 지방의료원은 다 지방정부 소관이죠. 그러니까 소속이 아예 통째로 다른데 그건 쉽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제 보기에는. 근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방의료원이 지금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판인데 맨날 적자나고, 그런데 지금 추가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사실 그런 의문도 좀 들긴 한데 그거에 대한 혹시 검토가 있었는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코로나 때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매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손실보상금은 20년에서 24년의 손실보상금은 한 1조 7천억 정도 보상은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손실이 있어서 현재 병상 그 가동률이 한 62%밖에 안 돼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한 48억 정도, 기관당 한 48억 정도 여전히 적자를 보고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화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2,200억 정도를 시설 장비나 경영비, 경영 혁신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적자를 메꾸거나 정상화 궤도에 올라오기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좀 더 그 확충 계획을 저희 지역 필수 의료 회계나 수가 두 가지의 재정 기전을 가지고서 좀 보충하고 확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그 지역 단위로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공동 수련이라거나 인력 교류라거나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한 3개 정도가 검토 중에 있고요. 한 10개 정도는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역시 지방정부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 재정당국하고의 협의가 필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기능도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이런데 그 수도권에 집중된 데는 공공의료기관, 국립 공공의료기관이 꽤 있는데, 지방에는 국가 설립 또는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죠. 대개 다 지방 정부 소속이죠. 네, 보훈병원이나 뭐 정신결핵병원 정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의료원이 35개, 그리고 적십자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이 6개 정도가 공공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은 소속이 어디인가요?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기관, 있고요. 그 공공병원의 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앞으로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설립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마 추가로 필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도 문제고 기존의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지원도 그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긴 하네요. 네, 한 말씀 더 올리면은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방 시대 때 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교육, 문화,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할 수 있는 항시적으로, 그리고 의료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부분이 저희 35개 지방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대단히 크고 네. 저희들도 그 준비해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산부인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필수의료 쪽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마이크를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대통령님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해운대 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센터장이고 산부인과 교수 상과로 재직하고 있는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뭐 산부인과 소송 문제, 의료 수가 문제, 위험 회피 문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걸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상세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과는 사실 그 교수가 적어도 한 4명은 있어야지 최소한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외래를 봐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전원 오는 환자를 봐야 되고 그 중환자실에 이제 고위험 산모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낮에 최소한 3명이 근무를 하고 밤에 1명이 당직을 서고 주말에 1명이 당직을 선다고 계산을 하면 일주일에 228시간이 나오고 이걸 4명이 권역모자의료센터 기준이 4인이기 때문에 4명이서 일을 하면 57시간이 되는데 저희 해운대 백병원에는 상과 전문의가 2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산술적으로 11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밤에도 산모 오면 나가고 지금도 갑자기 이상하다 그러면 뛰어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일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14시간이지만 그래서 저희 졸업하는 전공의들한테 저희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전공의들이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너무 무서워요. 둘째는 저는 교수님처럼은 못 살아요. 가 그들이 하는 얘기고 그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모자의료 진료협력시범사업의 대표병원으로 일을 하면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1.8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실도 지금 150% 확장했고 신생아 중환자실도 확장 공사 중에 있는데 환자가 1.8배 늘어서 적자가 1.8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이거 계속 이런 상황에 고민이 되는 가운데서 전공의들을 막 적극적으로 이 상과를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수가 체계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쉬운 점은 분만 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수가가 너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20대 산모가 건강하게 집에 있다가 아기를 낳고 가는 게 상과의 메인 업무였지만 지금은 고위험 산모가 입원해서 이 태아가 오늘 하루를 더 견디고 내일 하루를 더 견디면 아기의 생존율이 좋아지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진짜 매일매일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분만실을 지키고 있는데 산모이기 때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지 못하고 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것이 산모의 그 진료의 노동 정도가 작은 건 아닌데 그 수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산모를 아무리 많이 봐도 제가 내는 적자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를 만들어 주셔서 약간의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지역의사제가 21년도 이후에 전문의가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병원당 이제 TO가 2-3개가 책정이 되다 보니 이게 다 상과로 가는 건 아니어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상과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이런 지금 현재 고위험 산모를 1년에 몇 명 이상 분만을 하고 있는 상과 의사들을 나라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의 이탈도 막으면서 저희가 소송이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 내가 나라에 좀 이 따뜻한 기운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끼면 조금 더 이 상과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개가 더 남았는데 세 번째는 저희가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상급 종합병원 점수의 0.25점이 올해 처음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맨날 적자 내는 부서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점수가 0.25점 책정이 되면서 그래도 약간 아 우리 이거 부족한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는 했는데 이 배점을 조금 더 올리면서 그거를 이제 상과 의사의 기준이 충족하면 그 점수를 주는 걸로 상과 의사가 4명이 충족되지 못하면 상종에서 점수를 뭐 깎든지 주지 않던지 하면 이게 3년 후에 지금 당장 없는 상과 의사를 어디서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3년 후에 상종 평가할 때까지는 아마 그런 제도가 미리 공표가 된다면 병원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졸업할 전공의들이나 일하는 전공의들을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권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부인과 전공의가 부족하긴 하지만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전공의 중에서 상과를 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소방서에서 불이 안 난다고 사람을 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분만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환자가 되게 많고 권역모자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병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분만 건수가 되게 작은 대학병원은 상과 의사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괜찮아서 오늘은 진짜 이 환자는 꼭 분만을 받아주고 싶지만 분만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만실에 적어도 상급 종합병원이나 국립대병원 혹은 대학병원의 분만실은 그 분만 건수가 한 달에 5건이건 10건이건 분만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을 때는 그 간호 근무를 하는 간호 인력 외에 저희가 응급 환자도 봐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분만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진 의사 보조 인력도 3교대로 항상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분만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면 그게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총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면 아마 혼자 해도 한 10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다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안 하셨더라도 메모해서 내주시면 그리고 혹시 이거 중고되고 있는데 뭐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다 모아가지고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또 하나 문제는 그 위험 영역에 있는 의료진의 소위 사법 위험 문제인데 고소 고발당해가지고 처벌되지 않을까 이제 그 문제인데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민사 배상이 보장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보험이 들어있다든지 합의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처럼
과실에 의한 경우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가 아마 의료계의 요구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매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면요, 그야 처벌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 중에 일부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과서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 어쨌든 과실로 평가되지만 그런 것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위험에 빠뜨리니까 난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할래. 그래서 아예 다 회피해서 더 큰 위험에 우리 국민들이 처하게 된다. 이건 약간 모순이거든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그 형사처벌 면제 문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배상이 무한으로 충분히 담보할 만큼의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이 논의가 많았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상반기에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민사에 대한 거는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분야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을 해서 고액 배상 한 18억 정도까지는 하게 해서 민사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형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다음 적절한 배상이 됐느냐, 그리고 이게 고위험 필수 진료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과실이 아니다. 이런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형사 특례를 주는 걸로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래서 현재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중과실 여부나 필수 의료 여부를 판단을 하면 이제 수사에 대한 뭐 자제라거나 아니면 형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게끔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도면은 형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과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배상액이 18억 그게 되고 나서 이 소송 자체가 18억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후기도 듣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배상액을 올리면 좀 그건 법원이 판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그건 뭐 실제로 계산을 해서 실질 손해가 그 정도 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 넘겨 소송한다고 많이 청구한다고 많이 배상 명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낭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네, 필수를 저쪽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손을 들고 계시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님들 계시는데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계신가요? 다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네네네. 네, 뒤쪽에 네 전달 드릴게요. 마이크 전달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AI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이형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민건강보험과 전국민 암검진 사업 등을 통해서 GDP 대비해서 낮은 의료 비용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멋진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AI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위,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지만 미국은 민간 의료 회사들과 그다음 독점 EMR 회사 등을 통해서 이게 의료 AI 분야가 굉장히 좀 혼탁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의료 품질 문제나 비용 문제 그런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좀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이 의료 AI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대통령님께서 의료 AI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1강을 목표로 한다라는 비전을 한번 선포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매년 100조 원 가량의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지출하고 있고 이것은 2030년이 되면 200조 그리고 곧 300조 2040년대가 되면 300조가 될 예정입니다. 이 국가적인 문제를 이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 동시에 이제 이것을 다른 나라에도 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전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세계 1강을 하고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공급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대통령님이 젠슨황 방문 당시 약조해 주신 25만 장 규모의 대규모 GPU 풀 중에 일부가 이제 도입돼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모델 중에 일부가 이제 국가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거나 한국어로 된 의료 지식을 정제해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공개하는 역할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 GPU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의료 분야에서 AI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GPU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방이라던가 아니면 필수 의료 분야에서 GPU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각 병원마다 그것들을 각각 병원마다 다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이 데이터가 그 데이터 센터에만 있으면 안 되고 병원과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의료기관 망분리 정책 같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많은 저희 의료 AI 분야에서 힘쓰고 있는 기업과 그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료 AI 분야 세계 1강을 해서 이것들을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해외의 ODA 사업이나 EDCF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건설회사라던가 전력회사, AI 데이터 센터 운영, 그 다음에 컴퓨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칩 회사들, 그 다음에 AI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 가게 되고 이미 아직 전 세계의 50%,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의사를 못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꼭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료 AI 위원회 위원이세요? 아까 어디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죠? 위원은 아니십니다. 아, 위원은 아니시지만 AI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같이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 네. 하고 있습니다. 짜고 한 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은 나름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응용 AI 분야, 그러니까 뭐 제조 AI든 의료 AI든 AI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영역 발굴은 어쨌든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제1의 지금 과제고요. 그 최고 사령관은 우리 배경훈 부총리시니까 간략하게 한번 실제로 온갖 영역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국가 행정 서비스든 의료 분야든 교육 분야든 뭐 군사 분야든 이 AI를 누가 먼저 도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느냐로 사실 저는 앞으로 국가 간 경쟁의 승부가 갈린다고 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간단하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은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국방 안보 분야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 AI가 쓰이듯이 사실 의료 AI가 발전하는데 좀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 좀 규제였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사실 뭐 개보위에서도 데이터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좀 풀고 있고 데이터가 의료 관련된 데이터들이 한국에도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도 생성형 AI 기반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의료 AI 관련해서도 뭐 GPU 지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의 GPU 공급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또 이제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전 분야의 어떤 의료 AI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도 GPU 또 한국의 또 NPU 또 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발제로 이어졌는데요. AI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공공의료에 함께하고 계신 분 중에 네, 워낙 많이 들고 계셔서 일단 일렬에 계신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정백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잘 안 들리는데 좀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 자원들의 협력과 참여에 근거해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그 지역의 주체들이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과 권한과 재정을 강화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단 이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권한과 재정의 분권성을 좀 강화하는 것,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지방정부는 막상 권한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가장 빨리 파악하고도 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권한과 재정의 분권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주체로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당사자가 그 고통을 해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런 권한과 권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레벨, 지방정부 레벨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에 지역 주민 또는 시민사회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라고 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돈주머니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매년 1조 1,000억에서 1조 2천억 정도 지금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이 예산이 신규 사업 순정 예산으로 지금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해 왔던 사업 예산을 이 예산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의 어떤 목적이 상당히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신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영역에 모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2열에 계신 분 전달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에 있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장 이병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뉴턴이 1.3kg의 미수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실까요? 또 스티비 원더의 그 시력의 문제는 미수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수가들이 잘 치료만 될 수 있다면 성장해서 건강한 어른,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가 치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신생아 치료 수준은 일본에 이어서 약 2,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의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모자의료센터는 사실 절벽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현재 기관을 폐쇄해야 되는 곳이 최근에 있었던 전북 지역의 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충청도에서도 여러 곳에 널려져 있고요. 경북에는 사실은 이렇게 미수가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사실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주시고 있는 것 옆에서 봐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복지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가를 올려서 의사를 충원한다라는 생각은 매우 좋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장의 의료 인력에게 전달되는 상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만 늘려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요. 간호 인력과 부족한 현장의 의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 지원 간호 인력, 이외에 모자 의료센터, 신생아 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들을 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채용할 수 있도록 충원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을 지원해 주시고는 있습니다. 저희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이 이번에 세종과 충북 지역에 신생아 산모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협력 센터의 대표 기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병원은 국립대라서 정원에 묶여 있어가지고 당장 그 인력을 충원할 방법이 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을 더 하려면 가뜩이나 없는 저희 병원 인력 다른 곳에서 빼와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낮에만 운영할 편법을 조금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또 어떤 국립대에서는 또는 일반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원비를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그 전담 인력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않기 때문에 낮에만 근무를 시키고 밤에는 뭐 35명의 미수가를 의사 인력 1명만 담당해야 되는 경우도 현재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조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당직 수당의 현실화, 급여의 현실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또는 모자의료센터에 간호인력과 보조사원 또는 우리 신생아 치료를 지원해준 인력들은 좀 더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인력들이 힘들어도 전문성을 유지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수당 같은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방의 여러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여유로운 기관에서 좀 인력이 부족한 기관으로 혹시라도 파견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겸직 제한 같은 것도 좀 풀어주시면 어느 기관에서는 혹시라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응급처치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장기 대책으로는 사실 사법부담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하는 1kg 미수가의 숫자가 1년에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전 세계적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치료를 해도 3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는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망한 서너 명 중에 대부분은 사실 저희에게 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한 치료에 의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명 정도는 혹시 내가 잘못 처리했나? 저희 의료진이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이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사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개시가 됩니다. 과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과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의료 기관을 비우고 또 거기에 가서 소명을 해야 된다거나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비우는 시간만큼 저희 지역은 공백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범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현장의 의료진들은 우리가 범죄자야? 내가 범죄자야?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앞으로 시행령령에서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것은 이송 체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실 말씀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맞이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런 이송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해주시고 있고, 저도 사실은 상시로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 이송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이송이 서울에서는 조금, 수도권에서는 좀 자유로운데요. SMICU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 SMICU 대부분이 신생아나 산모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 지방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복합 심장기형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따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습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대여섯 시간, 서울까지 오는 그 대여섯 시간 동안 저희 기관은 또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만약 25주 산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산모는 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송을 해야 되고, 신문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송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생아용 의료약품이 가끔 공급 차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숙아에게 되게 유용한 아미노산 수액제제, 10% 아미노산 수액제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옆에 중국에서도 사용하고요. 일본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을 못합니다. 뭐 제약사에 아무리 제가 부탁을 해도 뭐 저는 개인이니까 이유는 단가가 안 맞아서 우리는 더 이상 공급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철수가 됐고요.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신생아용 의료약품이 공급 중단을 겪는 일을 사실 굉장히 경험을 하고 많은 의료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률이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아마 그 5급 선생님. 3특 체제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들이 이제 있게 될 건데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서 생명의 위협 또는 삶의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또는 신생아학회에서 복지부에 제안드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현장에서 닥치는 아주 답답함, 또 환자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참 담뿍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형사처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행정 당국들도 책임 문제 때문에 자꾸 엄격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또 현장에서는 이게 뭔 소용이 있냐, 힘들다 이런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충분히 가만히 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법 개정을 근거로 해서 충분하게 그 제도 개선을 하도록 의견 수렴하고 내년도 시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어쨌든 이 의료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사실도 복잡해서 대화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영역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해와 어쩌면 오해에 기반한 것이겠지만 적대적 감정들도 사실은 상당히 있고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몇 분 더 얘기를 들어보죠. 네네, 시간 됐습니다. 또 협회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백종우라고 합니다. 자살과 의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의료 지표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인데 부끄럽게도 자살이 사망 원인의 5위고 10대,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근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도 거의 매번 자살 대책을 언급하셨고 실제 줄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난주에는 금융위에서 준비한 이제 경제적 위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살 대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의료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브리딩 스페이스라 그래서 채무를 많이 진 사람이 자살 위기에 빠지면 평가를 받고 이제 채무를 유예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좋아지더니 결국 빚을 훨씬 잘 갚더라.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됐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놀랍게도요. 그 제도를 자기가 직접 신청한 사람이 3%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누가 신청했느냐? 20%는 가족이 대신해 줬습니다. 60%는 누가 했냐면은 NHS 직원들, 의료인들, 현장의 사례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 줬다는 겁니다. 왜 대신해 줬을까요? 이 자살을 생각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은 끝에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누가 찾아서 쫓아다니고 희망에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가 중요하고 그 쫓아다니는 것들이 사례관리라고 부른다면 이것도 의료인데 우리는 현재까지는 특히 정신의료 서비스 중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거꾸로 차별적이고
다른 의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쫓아가기는커녕 전문의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가 이런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우리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찾아내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걸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오늘 발표된 특히 여러 AI를 이용한 선제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쫓아다녀야 이 좋은 제도들이 실제 작동해서 자살률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자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매우 많은데 사실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의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살을 하게 되는 어쨌든 이런저런 원인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단계에 갈 때는 대개 그 정신적으로 좀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어떤 그런 정신질환으로 이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살 위험군이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 정신과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 또 전문의 이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의료 정보라서 지금 현재는 절대로 밖으로 발설할 수가 없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살 사망 1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과 의사 중에 한 명은 만나고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나설 수 있을까인데 사실 의료진이 매우 바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이거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응급 입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때는 의사가 직접 하고 되게 이 주변에서 이분들을 돕는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사례관리자들이 있어서 의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에 연계하는 것들이 병행이 돼야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급입원 그거는 뭐 우리도 경험해본 바인데 그거 하면 의사들 고소하고 뭐 보복하고 그래서 아예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살 소인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 대책이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응급입원을 시키거나 이거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 사람 위험하다라고 하면 자살 전문기관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빚 때문에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제적인 보류 조치나 면책 조치나 사실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관련 채무조정기관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하든지 통보하든지 해서 뭐 정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현재 법률상으로는 금지돼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예, 맞습니다. 그거 이제 본인이 동의해야 저희는 신청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정책은 이걸 발견한 뭐 사회복지 의료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책실장님 이거 자살 대책 관련해서 사실 이거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백종우 선생님께서 뭘 맡고 있다고요? 민간에서는 한국 자살예방협회를 맡고 있습니다. 자살예방협회. 생명안정위원회 부위원장. 생명안정위원회. 네. 지금 저희가 그 자살 위험 고위험군들이 신체 증상으로 일반 1차 의료기관도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자살 위험이 높다고 하면 보건소의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살예방센터가 본인 서비스를 동의 없이도 제공하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자살 시도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개입을 해야 돼서 저희가 법을 좀 개정해서 동의 없이 명단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 관문 같거든요. 정신과 또는 뭐 상담소 뭐 이런 데가
거기서 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연구를 해봅시다. 네. 약간 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몇 분 더 네, 받아볼까요? 그러시죠. 예, 우리 지역 의료 쪽에 또 보건소에서 오신 가능급제는 좀 요약을 해주시면 네,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째 줄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들리시나요?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보유한 순천시 쌍지보건진료소 장지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와보니 저뿐만 아니라 절실한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절실해서 길어지지만 저는 절실해서 최대한 짧게 끝내보겠습니다. 순천시 읍면의 면적은 서울특별시 면적의 1.3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1.3배의 면적에 의료기관은 40개고요. 쉽게 생각하면 강남구에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4년간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왔는데요. 한 가지는 고령과 그리고 거동불편, 교통불편으로 내가 진료소를 가지 못하지만 소장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이것과 내가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언제든 진료소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요구를 14년간 하십니다. 왜 현실이 불가능하냐? 저는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지이고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즉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저희 주민들은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이것은 곧 순천만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국 1890개 보건진료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이 부족으로 지금 보건진료소장이 본인의 진료소뿐만 아니라 인근의 보건지소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 저희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아파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만 아파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금만 아파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 주제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분들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AI 관련해서 저희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 들어와 있지 않고 농어촌 기본법에 있다 보니 아까 그 내용에서도 AI를 활용한 진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간호사이지만 진료를 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 소화불량인지 심근경색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진료를 보는데 그런 AI 기술이 보건진료소까지 파급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AI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갖춰져야 그런 바탕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를 그렇게 교육시켜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가도 남아있는 주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까지 커버해야 되는 저희의 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저희 시골에 계신 분들이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였어 하시면서 저희와 즐겁게 여생을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순천 시민으로서도 순천시에서 30년 살고 있는데요. 저희 순천시에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의료기관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성가롤로 병원인데요. 올해 2월 달에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의료진과 더 좋은 시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환자 숫자는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전남대병원은 40명의 의료진이 있는데 저희 성가롤로 병원은 12명의 의료진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성가롤로 병원 같은 중진료권 병원이 버텨주셔야 저희 같은 시골에 있는 진료소장들도 믿고 119를 통해서 환자를 보낼 수 있는데 성가롤로 병원까지 무너져 버리면 전남대 병원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 시골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눈에 보이지 않고요. 보건진료소는 서울특별시에 한 곳도 없습니다. 진료소장을 보신 것도 처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 처음입니다. 많은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고향을 지키고 계신 저희와
그리고 주민분들도 함께 살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하기로 했던 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 박건희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장님, 저희 평창에도 15분 계시는데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병원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요약해서 좀 네, 가장 밑에 있는 보건진료소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는 허브 1차 의료, 오늘 정은경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과제 3번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공공보건의원이라고 오늘 발표에 들어있습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엄청 고민해서 만든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보건의원이 과제 1, 2번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혁신과제 1, 2는 개소수 숫자와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근데 혁신과제 3은 아직 개소수와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동료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려운 과제라 매우 어려운 1차 의료 과제입니다. 가장 흔한 1차 의료인데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꼭 챙겨주셔서요. 개소수와 예산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두 분만 더 할까요? 네, 공공의료 쪽에 지금 너무 안 가고 있어서 제일 뒷줄에 계신 분 혹시 마이크 전달 드릴까요? 네, 제가 말해도 더 되나요? 뒤에. 예. 예, 안녕하세요. 녹색병원 원장 임상혁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도 다 예산이 들고요. 어느 부서에서도 어느 분이나 다 예산이 드는데 오늘 마침 주무장관님께서 오셔서 우리 법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대 정부에 다 마찬가지로 한 14% 정도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실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의무 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이라도 재정이 충원된다면 지금 많은 재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AI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AI가 의료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입니다. 대표적인 AI가 로봇 수술인데요. 제가 아는 의사는 2,500만 원을 들였고 수술을 하는데요. 또 제가 아는 분은 1,400만 원의 수술을 드렸습니다. 의사니가 감당했지만 일반인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또는 이 신의료 기술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한 수가 이런 것들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말씀을 빨리빨리 짧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돌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인데요. 지자체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법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마다 3억 정도고요. 저희 중랑구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고 재정 자주도가 낮아서 6억 정도 배분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만들 때 꼭 좀 부탁드린다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공공병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병원들을 어떤 그런 공익법인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6,500병상의 병상이 들어옵니다. 서울대병원이 시흥에 들어오고요. 아산병원이 청라에 들어오고 세브란스가 송도에 들어오고, 이렇게 6,500병상의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다 들어오면 과연 필수 의료, 아니 지역 의료가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시급하게 정부에서 막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닐까 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병상이 너무 급증한다 그런 얘기네.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 네, 너무 앞줄에서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한번 발언권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박재일이고요. 작년에는 전라남도 영광군 보건소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병원선 511호, 전남 511호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전공이세요?
지금 내과 수련까지는 받다가 복무 때문에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2년째 근무 중, 공중보건이? 아, 네네. 공공 중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세 가지인데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광군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환자분들이 80세이시면 굉장히 젊으신 편이십니다. 환자분들 자가 운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옆에 주민분들 중에 중년분들이 운전하시면 그때 같이 따라 나오셔서 보건소 잠깐 나오시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같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읍내 인프라가 사실 영광군 같은 경우에도 읍내에 다 모여 있게 되는데 읍내에는 사실 의원이 20개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 다 찾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환자분들 곁에 없고 그런 사회 인프라도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의료 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통권에 대한 보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런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100원 택시라든지 회관에서 마을 읍내까지 옮겨주는 이런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중보건의사야말로 현재 공공의료의 아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현역병을 갈까 공중보건의사를 갈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역병을 언제 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옛날에 800명대에서 현재 92명까지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회복될 추세는 사실 요원한 상황입니다. 물론 복무기간 단축 같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전신 농어촌 의료법 같은 것이 현역병도 처우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60년 동안 사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우나 복무기간 같은 곳에서 사실 많은 여론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젊은 공공의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공공의료 커리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안 구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내과 교수라든지 봉직위로 일하다가 갑자기 보건소장이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 현직의 많은 의료원장님들, 보건소장님도 와주셨겠지만 사실 개인의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심에 기대었던 것 부분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든지 이런 공공의료에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은데 이것이 연속성이 전혀 없고 절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중보건의사는 공공의료에서 일하더라도 이것마저도 다른 이후 커리어의 절단이고 공중보건의사에서 개선해서 나가서 나중에 보건소장이라든지 혹은 의료정책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29년에 국립의전원이 개교해서 매년 100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인력들이 의무봉부 15년만 하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연속성 있게 가려면 이런 커리어 체계 구축이 그 이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를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가는 거를 절대 안 간다. 근데 과거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현역은 1년 6개월, 지금 군의관으로 가면 몇 년이에요? 38개월. 36개월. 의무 저희 훈련소 기간 따로 돼서 한 38개월, 17개월 정도. 훈련소 기간도 빼고. 근데 그게 과거에도 그 기간인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죠. 기간이. 1955년도, 60년도 때부터 단 한 번도 줄지 않았고 현역병도 36개월로 똑같이 시작했는데 사실 절반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래 같은 기간인데 훈련 기간 더해진 정도였는데 그리고 보수나 처우도 여전히 물론 조금씩 개정은 있지만 사실 현역병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완전하게 열등한 대체복무 제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공중보건이라고 군의관이라고 부르죠. 군에 가는 거는. 그 대신에 이제 그 일반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이. 두 개가 군복무 대신에 하나의 대체복무 제도인데 이제 국방부에서 데려가시면 군의관이 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공중보건에서. 하여튼 이게 당초에 무리 없이 이게 진행되던 시절에 예를 들면 사병의 복무 기간 조건 이런 일종의 뭐 부담과 편익,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 또는 군의관으로서의 복무 여건에 따른 편익을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에는 공중보건이든 군의관이든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젊은 시기에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미쳤냐 그 가게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기간을 줄이면서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을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은 전역자도 생겨서 이젠 더더욱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희귀했는데 현역병 가는 게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예, 국방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현역 그 짧은 현역으로 대신 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군의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에서 네. 현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그러게 사병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여하튼 그냥 방치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아요. 예. 현역병만 개선하다. 어쨌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전공의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의료 분쟁 당시에 투쟁의 주력군이 전공의였는데, 근데 그 점도 사실은 상당히 이해할 만한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적은 의료 비용으로 아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의 그 뿌리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최근에 해소가 됐나요? 아니 또는 완화가 됐나요? 그 문제 의식은? 제가 사태 중반에 공중보건소라 복무를 시작해서 아직 현장 분위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전공의 대표님 계셔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지금 의료 현장 지키고 있는 13,000명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이실 수도 있는데, 지난 갈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닌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결정 과정 때문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용한 의료 개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그것이 그 개혁 방향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포기일까봐 저는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냐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정책 당사자인 저희 미래의 젊은 의사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젊은 그 청년 의사들이 어떤 거버넌스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가 사실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도 청년 펠로우십 같은 것들을 모집한다는 것도 기사로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젊은 의사들이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사실 뭐 흔쾌히 즐겁다, 뭐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공감하는 건 아닐 게 분명하죠. 이 과정에서 동의, 포기, 본인 표현대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항이죠. 저항과 투쟁. 그리고 이 저항과 투쟁보다는 그래도 포기는 뭐 반쯤은 이제 용인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그 심정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다 100% 동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상당 정도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아니면 존중하는 속에서의 대화, 이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앞으로 사실 우리가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메모로 좀 대체하고. 환자단체 한 분. 그래요? 그럼 환자단체 말씀하시고 할까요? 의료인만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혹시 하십시오. 환자를 대표해서 오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동주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상급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바깥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뭐 환자방, 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런 쪽에서 계속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본인 부담으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 안에 일정 기간 동안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동안만큼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2차 병원이 됐던 1차 병원이 됐던 그런 의료기관, 요양기관을 좀 연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대부분 다 공급자들 이야기만 하여서 우리 환자들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이 보건교육에 대한 어떤 것을 제대로 좀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알아보니 초중고 때 그 보건교육이 19시간, 학기당 19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는 표준 교육 과정이 없고 여러 가지 중에 교육을 받고 중고는 표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료 전달 체계라는 과목 과정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대부분 그다음에 전염병 이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의 수업 때문에 입시 때문에 거의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지역 의료가 왜 지금 붕괴가 되어 있고 의료자는 어떻게 쓰는 게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소중한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혹시 우리 환자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복지부와 교육부하고 좀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오늘 나는 이 분야를 대표해서 말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아니, 정말로 배제된 영역이다 나는 그런 분만. 이곳에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간호사분들 아까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니면 응급의료센터 쪽도 계십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일 것 같고 네. 또 어디 있습니까? 시민단체도 와 계시긴 합니다. 어떤 시민단체?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YWC 연합회 회장 조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초청돼서 귀한 말씀들 나누고 전체 국가가 우리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야 될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의정 대란 이후에 의료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국가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환자협회에서 김성일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대다수가 의료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료인들에 해당되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방향성과 내용을 보게 된 것에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재정이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걸 펼쳐놓고 실제 이번에 혁신위에서 대단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의료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오늘 제안들을 주셨는데 그 제안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제3자인 건강보험에 저희가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게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5년 안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 안에서도 유능하게 발전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제 지속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각 정책의 하나하나에 대한 비용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국민이 알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의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 시민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까 한 가지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의료 비용을 만드는 수가를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행위수가제에서 가치 기반 의료수가제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조용한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걸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자 바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모형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계속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모자보건 고위험 산모군을 중심으로 한 아까 그 5급 3특 체제의 지역 거점병원, 책임병원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필수 의료 관련한 모든 질환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빨리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정의용 복지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그 의료진들의 공급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규제를 풀고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협력 병원들의 당직 의사들이 순환 당직할 수 있도록 각 소속은 다르지만 거점 병원에 그 질환이 발생하면 바로 투여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빨리 바꿔주셔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장관님께서 좀 이런 모임을 자주 좀 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나름 국민주권 정부의 기본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하고 또 국민들께도 많은 걸 알려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좀 강구하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충분히 안 되는 거겠죠. 근데 특히 이제 의료 문제, 이건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뭐 몇몇의 아이디어로 아주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정하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난폭하게 하면 저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오히려 해야 될 일조차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의제일수록 사실은 좀 터놓고 뭐 진지하게 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고 오늘 이거 했다고 내일부터 땡 하고 이제 뭐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좀 분야별로 좀 이런 대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아주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는 정말 엄청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다. 뭐 돈은 많이 내는데 왜 안 될까? 뭐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엄청나게 의료비 부담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름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근데 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인들의 뭐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좀 현실적으로 드러난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의료 재정 문제에서 정부의 책임을 그 법으로 정해놓고 왜 이때까지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이 아니라 의무를 안 지키냐, 그 지적은 타당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4% 정도를 원래 정해져 있는데 안 냈던 것 같죠? 지금 현재 건강보험법상은 14%이고요. 14인데 실제로는 한 11 몇 %인가 뭐 거기서 한 부담하셨다. 12% 정도를 저희가 지금 네.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 보험료의 네. 6% 정도 어쨌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제대로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법률로 의무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그걸 이제 환자나 재정에 건보 재정에서 책임지게 만들어놨는데 그건 뭐 저희가 좀 수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늘 이게 국회 지적 사항이었고 저희도 이걸 개선을 뭐 노력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상당하는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다 보니 그리고 늘 해마다 이게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0, 네, 알겠습니다. 네, 3조 정도를 저희가 14% 정도를 이렇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어쨌든 그 재정을 보전하는 문제, 예를 들어 또 충원하는 문제도 정부 재정도 책임져야 될 거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이게 과연 공정하게 공평하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느냐라는 점에 이견들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출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지출되고 있냐. 혹시 이게 일부 얼마 전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혹시 좀 일종의 약간의 누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요. 또는 뭐 불필요한 과잉 진료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고 소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또 인공지능화하는 거겠죠. 많은 역량을 좀 저축할 수 있을 거다, 아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많은 얘기해 주셔서 아마 정책 당국이 정책 판단이나 또는 재정 배분하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좀 기회를 갖도록 하고 꼭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대통령님과 의견 개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